자, 개인의 저력이 보여준 코스피 3,000포인트에 대한 이제 저항 의지력. 과연 우리 시장은 3,000P를 계속해서 좀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 그렇다면은 종목 안에서는 가는 종목만 계속 잘 갈지 여부, 오늘 긴급 진단 시간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죠. IM증권 이창환 이사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현 PB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고 와, 개인의 순매수, 이제 거래소를 향한 순매수가 1조 3천억 원 넘게 유입됐던 지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확실히 3,000포인트를 향한 힘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던 시장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창원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개인들도 이동성 장세에 동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용 잔고가 이제 지난 주말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19조 6,800억 정도 되고 20조 약간 안 되고요. 고객 예탁금이 6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요소가 뭐냐면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반드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29.99%라서 30%가 안 됩니다. 보통은 30% 그러니까 이하일 때는 시장의 저점을 의미하고 40%를 육박을 할 때는 시장의 고점의 신호인데 이게 30%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3천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늘어나는 신용잔고보다도 고객 예탁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모가 더 빨리 늘어났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 2020년도와 상당히 유수한 유동성 장세고요. 실제로 코스피 월봉 차트와 코스닥 월봉 차트 흐름을 보면은 유동성 장세의 초입 2020년도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가는 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있고 이거는 그러면 쉽게 꺾일 장세는 아닌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제 여전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의 장세이고 그리고 이제 지수 3천 돌파 이후에 조정을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오늘 하루였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실례로 나이가 이제 8순이 넘으신 분께서 한 1년 넘게 오랜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4천만 원 넣었다 하면서 새 종목을 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이요? 그래서 2천만 원은 두사 에너빌리티를 사고 1,000만 원 카카오, 1,000만 원 현대모비스를 사달라고. 정말요? 그래서 오늘 좀 기다렸다 사면 어떻게 싶었는데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다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개인들도 대형주를 산다는 거죠. 코스피 쪽의 대형주. 그리고 많이 빠진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핫한 종목을 살려고 많이들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와 달리 많이 저평가된 종목보다도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오늘 아마 코스피 쪽에 산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 많았을 것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이제 섹터로 나누면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자동차, 금융, 원전, 조선, 방산,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터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초 상위 종목군 섹터가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반도체, 피부 미용, 엔터 콘텐츠입니다. 이 정도인데 오늘 재밌는 거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청 5위 싸움. 이 싸움에서 좀 치열하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 3천을 다시 회복한 거는 SK하이닉스의 급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 뭐 9조 원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뭐 다올에서는 8조 8천억 시장 컨센 부합할 것 같다. 그게 원래 진작에 나왔던 소식인데 이렇게 다시 올려 세운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제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알려진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이익이 나는 쪽은 HBM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피해가 더 가지 하이닉스 쪽에는 상당히 덜하다는 이슈가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맥커리에서 이제 내년도 영업이 48조, 2026년도 영업이 90조를 전망하는 그런 이슈가 나온 거는 이거는 HBM4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완승을 의미한다는 그런 전망이라 봐서는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아마 조정시의 매수는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란 이슈가 올해가 이슈로 아닌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부터는 이제 관세 이슈도 이제 본격화되겠지만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 쪽에 수급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매수 우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수가 많이 올라갔지만은 인버스보다도 오히려 장중 눌리면 레버리지 보는 쪽, 그러니까 지수를 상방으로 보는 쪽이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한 장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임은 틀림없고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도 가는 종목이 계속 잘 가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자, 황유현 팀장님은 오늘의 개인 순매수, 늘어난 고객 예탁금 3,000포인트에 대한
이 지키기 의지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대부분 주요 포인트를 다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특징적인 거는 거래대금이 37조가 나왔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통상적으로 한 20조 후반대 30조 초반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37조가 나왔으니까 오늘 아마 그동안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딱 정확히 일주일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바로 매수 돌입한 것 같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외 변수가 있는 거고, 이 대외 변수에 따라서 각자의 리스크 관리를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따가 종목별로 순매도 종목은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의 입장을 한 거고, 개인 투자자들 약간 지금 유동성 장세, 그리고 약간 전형적인 테마주 장세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자금이 몰리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하고 비교하면 사실 4배 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한 4배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종목이 상승했고 1200개가 하락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만약에 지금까지 주도주들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좋다라고 아무리 해놨어도 오늘 같은 장에는 사실 4종목 중에 1종목밖에 오르지 않은 장세, 또는 평균적으로. 아예 안 오를 수도 있었던 장세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안 올랐던 로봇이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뭐 계속 가던 주식들만 또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다음에 뭐 AI와 관련된 섹터들만 좀 셌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세가 쉽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포모를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이버 사야지, 카카오 사야지, 분명히 머릿속에들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건데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막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뭐 심지어는 보호예수 나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투자 경고, 투자 주의 나온 종목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한번 같은 조정을 한번 주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투자 경고부터도 그냥 현금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포모도 같이 올 수 있는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징이 아까 신용잔고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면 예전에는 이제 투자 경고를 이제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 지정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재무가 안 좋거나 뭐 특별하게 급등을 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투자 경고를 해서 신용을 막아놓거나 그러는데, 요즘에는 각 증권사마다 기준들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과거 몇 개월 동안 특정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좀 크면 신용을 막아놓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뭐 늘어나는 수준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용잔고가 빠르게 올라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도 맞고, 지금 증권사별로 리스크 관리를 그동안 최근 10여 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급등락 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실을 봤거든요. 신용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지금 약간 타이트하게 증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용으로 뭔가 주가 급브레이크가 나오기에는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대외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예방 주사가 오늘은 확실하게 좀 매수 기회로 작용했던 것 같고, 어제 이스라엘 증시 상승, 그다음에 오늘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양호하게 시가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나 포성썰이에는 사고 바이올런스썰이 매도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닌가. 네. 앙드레 코스톨랑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딱 전형적인 학습 효과 그런 날이었다고 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유동성 장세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네. 시장을 보고. 그렇다면은 가는 종목만 계속 잘 가는 네. 대형주 장세 위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자금이 계속 유입이 시장에 된다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뭐 진짜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쪽 다 빠지면서 네. 코스닥이 부진했잖아요. 그쪽까지 좀 매기가 쏠릴까요? 아니면은 대형주만 계속 잘 갈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순환 돌아간다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네. 지금 당장은 뭐 금리도 올라가고 뭐 대외적인 환경이 좀 불안해서 그렇고, 외국인들이 굵직한 종목 매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분명히 또 급격하게 또 대외 환경이 안정이 되면 반드시 또 순환매는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이창원 이사님도 순환매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앞서 이제 그 2020년과 비슷한 유동성 장세를 말씀드릴 때 코스피, 코스닥이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코스피가 먼저 달렸던 거는 그쪽에 한탕 다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따라가게 되는데,
코스피의 3,000포인트 정도가 대략 코스닥이 그 950포인트 정도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2,700이 넘어가는 포인트 정도가 대략 그 코스닥도 한 80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인데, 적어도 이제 코스피가 3,000 이상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950포인트를 쫓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쪽에서의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피부미용, 엔터, 콘텐츠, 이 안에서의, 그리고 거기서의 나름 탑픽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골고루 투자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코스피를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확실히 뭐 중동 리스크를 소화했을지언정 그래도 설마 이란이 미국을 약간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서 그래도 좀 낙폭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그렇죠.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자, 그렇다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그리고 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지 여부도 좀 많은 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그 유가 선물 움직임은 급단 4% 올라갔다가 좀 밀린 모습이고,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유가를 150불까지도 전망을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떤 최악의 어떤 장기전을 염두했을 때의 문제고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란을 상당히 얕잡아 본다는 것은 일기 때부터 좀 알려진 사실이고, 일기 때도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란을 계속 공격하려고 했지만 참모들이 다 막았는데, 지금 그 막아줄 참모가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2주 시간 준다 놓고선 곧바로 며칠 후에 그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지금 요즘 말하기 뭐 타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는 상대한테는 강하게 얘기 못하면서 좀만 약점을 보이면은 어김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악화돼서 유가가 급등을 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뭐 정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종목도 올라는 가겠지만은, 그게 또 해결됐을 때는 반대로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의 투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를 쪽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일단 제한적인 충돌과 협상의 재개한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부가 어쨌든 국내가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자국의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어떤 경제력 약세를 인지를 하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보복을 한다던가,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보복을 하고 다시 협상을 가는, 이게 지금 시장의 기본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 오판을 통해서 더 강경파가 더 강하게 충돌했을 경우에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복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좀 2차적으로 유가를 뭐 90달러대 이렇게 틀 수 있는 이슈고, 전면전을 가면서 이란이 체제 붕괴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뭐 거의 나오지 않을 시나리오 같긴 한데, 이러면은 뭐 골드만삭스 말한 150다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현재 판단에서는 그 협상 재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전면전은 좀 어렵다 보는 게, 이란의 인구가 9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가 인구가 4,834만 정도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이 제대로 승리 못해서 철수한 상황에서 9천만 인구를 가진 이란을 그 중동의 맹주와 전면전을 통해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봐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제한적인 충돌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가들 많이 빠진 섹터들이 주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섹터들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민감했던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무게를 한번 두시고 뭐 저가 매수를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속에 운임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주에 대한 향방 플러스 방산주도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는 방산주들이 또 있잖아요.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화 말고도 뭐 빅텍, 스페코 네. 같은 종목들, 요런 방산주와 해운주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특징이 말씀하셨던 대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기름 관련 주식들, 뭐 이제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말고 뭐 작은 종목들 있죠. 네.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오후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졌어요. 뭐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윗꼬리들을 다 많이 달았고, 말씀하셨던 뭐 빅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음봉을 좀 세게 나면서
윗꼬리가 길게 좀 나오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오후에 이제 성장주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이런 순환매도 굉장히 좀 빨리 일어나는 게 특징이지만 성장주들 쪽으로 확실히 더 자금이 많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양호했고 이란이 바로 보복하지 말은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바로 보복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할 것처럼 했지만 아직 특별한 업데이트된 뉴스 나오지 않았고 했으려면 벌써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2주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훈련은 뭐 1년 전부터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 2주 이틀 만에 바로 공격했다는 거는 사실 그 전에 다 준비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계획된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투자자들이 여기서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겠구나. 다 계획에 의한 것이었구나. 우발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모르는 거는 우발적인 거, 불확실성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계산 범위 내에서 들어간 거다. 라고 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은 관련 테마주들은 윗골이 달았고 해운주들도 사실 윗골을 달았고 그 다음에 방산 주식들도 오후 들어서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로봇 주식이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주식이라던가 네이버, 카카오, AI와 관련된 섹터들이 더 세게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좀 약간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오늘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뭐 금리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지금 우리가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지금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일단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종목들 오늘 밀렸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4종목 중에 3개는 하락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쉬운 장은 아니었고요. 오늘 빠진 종목이 펀더멘탈이나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충분히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정상화되는 날이 또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동 리스크가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낙폭을 만회한 걸 보면은 번지진 않겠다. 이 정도로 좀 장기화는 되면 됐지 더 크게 확전이 되진 않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좀 지수가 만회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창원 이사님? 우리 증시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예를 들면 중동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해서 뭐 급격한 뭐 급락을 연속적으로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뭐 쉬어갈 수 있겠죠. 더 가기 위해서 쉬어갈 수는 있겠는데 반면에 이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조정받았던 섹터들의 다시 한번 저가 매수라든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보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유동성 양세가 본격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그 기준을 항상 저는 그 신용 그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시장 저점일 때 나오는 비율이거든요. 30% 네. 이하 나온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만 보시고 이게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날지를 계속 체크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35%가 넘어가면 조금씩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 네. 육박했을 때는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이라든지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30% 수준에서는 거의 그 시장이 부러져서 신용장 갖다 털려가지고 급락이 나왔을 때 나오는 그런 신용 잔고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당부드릴 거는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진짜 많이 사는데요. 그러니까 인버스 쳐다보지 마시라 말씀드리겠고 제가 네. 인버스를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를 2020년도 때 그 6월 7월 달에 한창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인버스보다도 어쨌든 섹터나 종목을 잘 골라서 상방으로 베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체감 지수는 확실히 안 좋았거든요. 지수가 저력을 네. 발휘했어도 코스닥에서 뭐 1,200개 종목 넘게 네. 빠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체감 지수도 좀 좋아질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황현 네. 팀장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기회였었으니까 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다 투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많이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고 미국의 개입도 다르고 전쟁의 주체들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컨센서스는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기본 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개입 자체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의지도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더 길어져서 사실 유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해서 인플레가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또 LNG를 또 셰일가스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전쟁이 뭐 더 길어지는 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미국 개입 자체가 좀
이 종식 자체를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좀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뭐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대로라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거든요. 6월 수출입 데이터. 그런데 성적표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만 또 같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다 부진했거든요. 네. 수출입 데이터 절대적인 수치만 또 봐서는 안 되나 봐요, 이창원 이사님.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죄송해요, 황미연 팀장님. 네. 오늘 조금 갈리긴 했었습니다. 네. 수출입 데이터가 주말간에 좀 이제 좀 좋게 나온 섹터 중에서 뭐 K컬처 관련 뭐 대표적으로 식품 화장품들은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들은 사실 좋지 않은 모습 계속 나왔죠. 일단은 그냥 추세만 놓고 보더라도 자동차는 역시나 아직 밑에 있고 추세를 돌리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추세가 돌았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죠. 바닥에서 한 30% 정도는 올라와야 이제 상승 전환했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30%가 오르는 동안 싸게 못 산다고 뭐 아쉬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30% 오르는 동안 기간이 뭐 한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반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종목들처럼 막 1년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지금 가장 추세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 네, 불닭볶음면 같이 삼양식품, 그다음에 소스 만들고는 뭐 S&D라던가 그리고 계속 화장품 섹터들은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별로 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추세 우상향 주도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지금의 데이터들을 온전히 반영하는 거고요.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쉬어야 여기서 나온 돈들이 또 밑에 있는 다른 이제 올라가지 않은 실적 조커나 그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재료 가치들을 인정해주는 때가 있겠죠. 저는 지금이 딱 네이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지금 뭐 AI로 올라가지만 네이버 페이도 굉장히 조금 네이버 페이도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카카오페이도 다른 이슈로 올라가면 합니다만 카카오페이가 올라가는데 네이버 페이 같이 인정 못 받을 때도 못 받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붙으면서 네이버가 올라가는 것처럼 네이버 그동안 좋다 AI 섹터에서 대장 조합 네이버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도대체 언젠데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시기가 요 근래가 된 거죠. 그러면 자동차나 반도체도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싸게 사서 기다리실 분은 기회비용 감수하고 기다리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올라가면 그때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비싸게 주는 프리미엄 주고라도 이제 비싸게 사는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 일단 데이터 잘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은 주가가 보답을 하긴 하거든요. 그럼 자동차가 지금 사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자동차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멘탈만 괜찮다면 손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선 절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견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타격을 줄 만한, 센티에 타격을 줄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이 이제 중국의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장비 반입 좀 안 해야겠다. 좀 이렇게 금지, 으름장을 놨거든요. 이게 좀 현실화될 경우에는 반도체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텐데 현실화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거 뭐 아직 그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방치 공개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시기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만 통보한 게 아니고 TSMC에게도 통보를 한 사항인데 이게 아직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격의 정도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전체 그 낸드 생산량의 40%를 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우시랑 다른 공장에서 뭐 전체 디램 생산의 40%와 낸드는 뭐 20% 정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적이 나오는 쪽 결과적으로 HBM3E, 이제 HM4 이런 쪽이 들어가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엔비디아 쪽으로 HBM4, 3E는 좀 어렵다 말씀드렸지만은 4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상세가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뭐 저가 매수 해보셔도 오히려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서비스가 드디어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자율주행 테마, 사실 우리 국내 자율주행 테마주는 네. 참 힘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뭐 뉴스가 주는 센티 개선의 네. 부분은 분명히 기대해 봄직하잖아요. 일단 중동 사태가 잠잠해지면 자율주행 테마주로까지 좀 순환매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먼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분명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회자되기도 하고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테슬라가 처음 이제 실현을 하기 시작한 거죠. 로봇 테마도 사실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처럼 자율주행 테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테마가 너무 많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우리 현실화되는 테마 중에서 자율주행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얼마나 빨리 퍼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급이 여기까지 미치기는 조금 이른 거죠. 이런 뭐 반발 간혹 나오는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씩 들썩이긴 하겠지만 최근 뭐 작년하고 올해 로봇이 보여줬던 그런 주가 흐름, 뭐 최근에 원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HBM 이런 대시세가 나는 종목들처럼 움직이려면 조금은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대형주 현대오토에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종목들조차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테마성으로 또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살 종목들이 참 많고 테마가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정부 정책 테마에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에 관련 종목,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오늘 위메이드도 뭐 주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잖아요. 장기적으로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지 또 시스템 통합 관련주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전략 제시해 주시죠.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이제 뭐 그 시중은행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본격화하겠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오늘 뭐 국민은행부터 해서 신한 뭐 8개 은행이 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 뭐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투자할 때 주의할 시점은 그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가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1대1 그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그 발행하는 그 코인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던가, 아니 그런 쪽이고,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그게 결국엔 채권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채권 같은 것들 장기적 투자는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증권 시보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안화 국제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LG CNS, 삼성 SDX 이런 시스템 통합 업체들도 동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근데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테마는 같은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서 비중을 과연 실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액으로 뭐 매매하시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비중 실어서 투자하기에는 좀 단기 급등이 나와서 쉽게,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을 내가 비중 실어서 사가지고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휴가 가가지고 스마트폰 시세 보지 않고 마음 놓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네이버라든지 일부 뭐 로봇주에 오늘 또 시세가 가장 강하게 쏠린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정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떻게 보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온 거니, 지금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전 네이버 대표가, 그리고 과기부 장관 후보의 LG AI 연구원장을 지내신 이 배경훈 원장님을 또 지명을 후보로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종목들을 딱딱 찍어주는 느낌도 사실 좀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이제 울산 AI와 관련된 포럼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뭐 LG전자, 그다음에 로보티즈 올라가니까 LG전자 올라갔던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주 LG도 사실 지금 시세가 지금 넥스트에서 좀 좋은 것 같고요. 네이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때 그때 꼭지에서 몰렸던 분들도 이제 많이들 회복했다고 많이들 이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런 테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이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단순하게 테마로 치부해서 급등하면 팔아야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중장기로 끌어가려면 사실 이번에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도 굳건하게 보이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핀셋으로 찍는 것처럼 다 콕콕 집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려운 부분들을 계속 긁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에도 마찬가지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 방향, AI와 같은 사업 방향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질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조 정도 나왔다는 거는 일부 대형 테마주들이 자금을 다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테마와 관련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왠지 좀 느릴 것 같고 AI와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이 시세가 더 많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에 더 가세를 한다면 외국인들은 사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잘 안 사잖아요. 그러면 큰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안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사기 편할 거고요. 로봇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기 편할 거고요. 뭐 반도체 안에서도 하이닉스가 분명히 사기 더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비중을 일정 부분 코스닥 포함해서 대형주 비중을 분명히 높여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뭐 들쑥날쑥 하긴 하겠습니다만 대형주 단으로는 지금 회자되는 종목들,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창원 이사님은 이 네이버와 로봇주의 급등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스테이블코인 이슈로 네이버, 카카오가 이미 장중에 오르고 있었고 네이버도 한 5% 정도의 상승 나왔다가 여기 이제 오늘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그 한성수 전 네이버 대표 그 이슈 나오면서 이제 추가 급등 나왔죠. 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그 배경은 그 LG AI 연구원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인데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이제 지명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회사 LG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LG전자도 속보로 나오기까지도 마이너스였다가 뭐 4% 5% 올라갔었고 또 이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가 이제 상한가를 가니까 로보티즈 상한가로 가니까 같은 로봇 섹터 안에는 두산 로보틱스, 레노버 로보틱스 다른 로봇들이 동반으로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물 테마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그 해당 정책 테마와 인물 테마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관련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지 그게 근본적으로 주가 방향성 결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로보티즈 급등했다고 해서 같이 따라간 종목들은 이게 급등 나온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로보티즈가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또 갭이 뜨겠죠. 그래서 단기 고점 주고 밀리는 타이밍에서는 다른 로봇들도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런 시장에서 음봉을 절대적으로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고 올라갈 때도 충분히 사봄직한지 투자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황윤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양봉, 음봉 굳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런 시장을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결이 다른 시장은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힘 없이 올라가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의 힘이 더 센 시장이라고 하면 이러면 사실 싼 주식들보다는 비싼 주식이 더 비싼 주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발견해서 이 주식 기다리면 정말 라이징 스타가 될 거야 라는 주식들보다 누구나 아는 주식들이 더 높아질 확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거래대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사실 코로나 때 고점을 넘겼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또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일단 가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지금 시장은 어쨌든 계속 돈을 풀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은 물릴 각오로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근데 그 물리라는 게 뭐 20% 30% 물리시면 회복이 좀 어려우니까 10%에서 15%까지는 손절매 해도 그래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 넘어가는 종목들은 그게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0% 이상 밀렸다는 거는 일단 시장 주도주 또는 흐름에서 이탈했다는 케이스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10% 내외 정도까지는 한번 잘 보시면서 매매 전략하시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추세 우상향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물리신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본전 왔다라고 해서 쉽게 팔면 안 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원 이사님은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저는 뭐 약간 크게 먹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쪽의 대형주를 따라가시는 건 좋은데 이제 좀 더 그 모니터링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코스피보다도 일단 코스닥 쪽에서의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63조가 넘은 상태고 뭐 한때 65조도 넘어갔었죠. 그 신용정보가 19조 수준에서 신용연고 비율이 고객 예탁금 대비 30% 수준, 30%가 안 되는 시점에서는 저점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시작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이건 베팅하는 장세인데,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에 뭐 18일 기준으로 뭐 인버스랑 곧버스에만 5,200억, 5,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정말 따로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코스닥이 코스피와 어느 정도 키높이를 눈높이를 맞춰줄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3,000의 눈높이는 코스닥 950 정도에 맞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의 주요 시가총 상위 종목군 아까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반도체, 피부 미용, 엔터 콘텐츠 이 안에서의 이제 그 종목들을 좀 구성을 잘 해놓으시면은 코스피 정도 따라가는 수준만 해도 상당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섹터를 중심으로 좀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 이창원 이사님은 SK 하이닉스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맥커리에서 그 2020 내년도가 영업이익을 68조를 얘기했고요. 2027년도에 영업이익 90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뭐 36조, 40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월등한 영업이익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HBM4 시장에서도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정한 것으로 판단은 돼서 이제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2분기 실적도 뭐 어느 정도 시장 컨센에 맞는 구조 안팎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 요즘 디델포 가격이 기아급수 쪽으로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역대 분기 실적도 경신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지금 그 코스피 쪽으로 쫓아가시는 분들에서는 가장 뭐 안정적인 그 안심할 수 있는 투자 섹터가 종목이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 황유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